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토론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20분 시간인데요. 네 분 아주 적절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방금 인사를 잠깐 나눴지만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지금 소장으로 계시고 이 분야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많은 경력과 그 경험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류 페일린 박사님, 중국에서 오셨는데요. 중국도 굉장히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김태년 소장님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오늘 그 주제 자체가 기업의 대응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이런 산업 부분에서의 그 기술 이런 부분에 좋은 토론이 발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원순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님, 이 주제 자체가 그 국민들이 모두가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해야 전 세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여서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좌장으로서요 좀 더 집중되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이 데이터와 또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부터 약 8분씩 이미 저희들이 드린 질문지에 따라서 한 8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거친 다음에 Q&A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과 한국의 전략 그리고 국제 규범에 어떻게 컴플라이 할 것인지, 특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좀 논의를 모으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본 에미션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신 패널리스트들의 소속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임도 많이 있고요. 자, 차이나, 중국, 미국, EU,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이 지금 전체 CO2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쁜 뜻에서 에미션을 카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퍼 캐피타로 봐도요. 퍼 캐피타로 봐도 중국에서부터 이 한국까지 그 순서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유시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 차원에서도. 자, 미국 상당히 높고 영국, 그 다음에 한국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이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 포실 퓨얼에서도 이 미국, 한국 이런 순서로, 또 한국 특히 포실 퓨얼 유시지에서 책임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업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이밋 그룹에서 제안했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Renewable Electricity 10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금방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의 의존율이 기업 차원에서 의존율이 지금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RE100가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 정도로 아주 어전탄 이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 카본 뉴트럴리티에 대한 그 국제적인 리짐은 기본적으로 레귤레이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중요한 정부 차원의 기업 차원의 그리고 어떤 그 EU 차원의 다양한 실천 계획과 레귤레이션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논의했을 때도 간혹 언급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 같은 아주 그 간단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패널을 좀 더 생산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 질문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요한 국가들 미국, 중국, EU, 한국 할 거 없이 이 주요한 국가들이 과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레귤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일단 그 정책의 내용을 전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카본 뉴트럴리티는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생산비를 줄이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각 나라가 주요하게 어떤 정책과 기술에 그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자, 세 번째는 이 개도국과 개발도상국과 이 선진국 사이의 그 갈등은 물론이고 각 사회 내부에 정치계 내부에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산업 분야별로 굉장히 폴러라이즈드 된 서로 아주 갈등이 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각자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협력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인 그 목표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뭐 생각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고, 네 번째는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클린 연료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노움이나 아니면 국제무역, 세계경제 각 관련된 산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각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케이스인데요. 한국은 그 사이에 화석연료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카본 뉴트럴리티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분야에서는 산업적으로도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현실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다른 이 전문가들께서 한국에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좋은 어드바이스도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5가지 질문을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걸 중심으로 하시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다 한 번에 발표 못 하시면 이 다 그 Q&A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서로 의견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 오늘 첫 번째 발표자신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약 8분 정도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Thank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to be here today. I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be here in person. I had previously scheduled travel right now. I'm actually joining you from the beautiful city of Bar Harbor, Maine this evening. So it's my pleasure to be here. I'm going to focus primarily on the policy issues, and we can come back to some of the more technical ones in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You saw how important in the previous slides the United States is in terms of carbon mitigation. We are the world's second largest carbon emitter after China, and we're very high on the scale of carbon emissions per capita. So what we do with respect to climate is so important. But on the other hand, climate change is caught up in the political polarization that is taking place in my country, with one political party that's much more skeptical of climate change and climate action than the other. And so you see that play out in our policies, both their stringency and also the way that they work in our economy. You also saw in the previous set of slides that many of our policies are quite old. And so that's something that we can talk about as well. US climate policy today is really focused on subsidies, and those are primarily administered throug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hich took place not quite a year ago. It was passed in August of last year. This act passed in a very narrow way, and because of the politics and some parliamentary wrangling to get this passed, it really could only consist of fees and subsidies. There was no ability to do regulation in this because of the way it's passed and because of the lack of bipartisan approach. And so you see an overwhelming emphasis on subsidies in US climate policy today. We subsidize transportation through subsidizing electric vehicles and also establishing the charging system to make these vehicles work better. You see tax credits for clean electricity. One of the things that I particularly like about these subsidies, this is true of our hydrogen subsidy as well, is that they're technology neutral. They're not focused on wind or on solar. They're focused on zero carbon electricity. And so other forms of electricity qualify as well. Geothermal, for instance. Even existing nuclear qualifies for a production tax credit,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us because nuclear is 20% of our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today and half of our carbon-free electricity production. So it's important to keep our existing nuclear fleet going where we can. In terms of hydrogen, the hydrogen subsidies are very rich. I've been told that making hydrogen will practically be free in many cases by the time those subsidies take place. But again, they're technology neutral. They don't focus on blue hydrogen made from natural gas with carbon sequestration or from green hydrogen based on renewable electricity and hydrolyzing water. All they do is phase in based on the emissions of that hydrogen production. And I like that. It gives us a chance to get hydrogen going without being particular about exactly the pathway through which it's made, only thinking about the emissions. Because ultimately, that's what the climate cares about. And so this is what came out of the huge climate bill that passed in the United States last year. It is primarily subsidies. It is also focu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focused on developing new technologies, and that's something that we in the United States have always been good at with our university system and our national labs. So we're really focused in this legislation on getting new technology from the laboratory bench to the pilot scale to the commercial scale. There are several places where it's quite difficult to get financing for those processes, and there are good places for the government to jump in and put in some money to do some good.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m really happy to see in our new legislation as well. The previous slides also pointed out some very old environmental laws. You might wonder why they're there, laws from the 1960s. The reason for that is our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able to pass new regulations with respect to climate. We just haven't had the votes for it. So instead, we're using old legislation in somewhat novel ways for which it was not designed to regulate carbon emissions for laws that were designed to regulate more traditional pollutants, local pollutants. So we're seeing how that go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cently put out a proposed new regulation to regulate carbon emissions from power plants under our existing Clean Air Act. It is sure to end up in the courts, but we'll see how it goes. It's going to be a difficult road to do that because our political polarization makes that difficult. One of the questions that was asked was,
whether the public and relevant stakeholders in my country are aware of the carbon problem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implementing solutions. And my answer to that is it really, really varies based on certain groups. The public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youth, are by and large very aware of the climate problem, concerned about it, not necessarily sure what to do in their day-to-day lives. But ordinary Americans look a lot like ordinary Europeans in terms of their opinions on climate. It's just that our politics play out somewhat differently. There are, however, political conservatives who remain quite unconvinced of the necessity of dealing with climate now. And so we see that play out in our politics. But I also noticed a lot of US firms in the RE100 list, and that it holds true for all kinds of different green initiatives, carbon reduction initiatives. You see US businesses really leading. And that is, I think, because they know which direction the wind is blowing. They know how important this policy is. They know how important it is to their customer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And so I think you often see businesses in the US pulling ahead of our government in the US in implementing innovative strategies to reduce their emissions, to increase our reliance on renewable energy, and to establish new and more efficient industrial processes that will get us to where we need to go. And so I think I'll leave my remarks there for now. I look forward to questions. I'm an energy systems person, so I look forward to talking about that as our discussion continue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못다한 말씀은 Q&A 세션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리우 페일린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아까 말한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大家好，我今天代表泰和智库，在这里给大家分享一下我们所做的研究，包括中国的一系列的政策。我个人呢是主要是在 ESG 和碳中和金融或者交易方面，有比较深的这样一个研究。所以呢，我今天也给大家首先带来的碳中和会给我们带来怎么样的一个变革和价值。 那么，碳中和在我们认为呢，它其实是推动我们人类技术上的一种革命。我举个非常简单的例子来说啊，就是我们现在的人工智能，包括我们中国的智能电网，包括我们中国的能源系，整个数字化的过程其实和碳中和是息息相关的。为什么呢？我想说的，碳中和对我们来说，减碳第一个目标就是节能，节能是第一个目标，其次再是减碳。 再次购买一些碳汇，我们看到了一些碳捕捉技术和碳吸收的这些技术。所以呢，从节能的角度来说，我们现在人工智能大家知道，像 GPU 的耗电量是非常大的，包括我们未来的元宇宙耗电量也是非常大的。我们首先从5G 或者6G 的技术开始进行节能，这样一项工作，这也是我们中国包括中国的大型的这些企业已经在做的一些事情。所以节能其实是降碳的第一步。我们从这个节能上面先去开展一系列这个工作。那么节能呢，对于我们整个技术的推动其实是非常大的。我们不管用芯片还是用智能电网，我们都需要在节能的方向上其实去做很多的工作。像我们的中国移动，在我们的6G 技术发展上，节能整个的是主要的一个环节，不仅要突破我们技术上环节，也是节能这样一个环节。那么我首先想说，其实碳中和是基于我们的技术进步的。第二个呢？ 刚才主持人已经提到了，我们在那个碳中和的过程中，其实是一场能源的革命。什么叫能源的革命？我们以前是以挖掘技术为主的，石油勘探为主的这样一个技术，到现在我们生产光伏和风电，主要是制造商，我们用工厂来制造我们的能源。 那么这就是和以前的这个整个技术是不一样的。那么从石油的开采技术到我们现在普通的一家工厂可以生产风电、光伏的这样一个组件，那么这是一场非常大的革命。大家知道，中国 地大物博，尤其在我们西部或者西南边地区，其实水资源，
包括风能的资源，包括太阳能的资源是非常足的。那么就在这些资源的情况下，我们只要有足够的这样一个生产的这样一个技术，那么我们的整个的能源其实是可以用的。那么现在的这个状况呢，就是从这个能源革命的技术，我通常在很多会议上我也会提到一些包括像石油美元这样一个迭代的过程啊。因为我们以前的，因为我是搞金融的，所有的美元都是用石油来定价的。那么在以后这样一个从技术就是深度开采这样一个技术到制造商这个技术，其实它对于我们整个全球的资产配置或者货币配置的过程，其实也是有一定的影响的。这是我想说的第二点。第三点呢，就是产业呢重置。我们说现在所有的产业，我举一个非常简单的例子，就是在我们冰岛，全球冰岛现在也有电解铝的工厂。为什么它可以做电解铝的工厂？就是因为它有非常便宜的水能的这样一个资源，水来发电的这样一个资源。那么在这样一个资源的过程中，它就可以去开采一个电解铝。那么我们看到，其实产业结构的变化，未来产业结构的变化，其实是我们碳中和现在先一步需要研究的。刚才主持人也说了，像韩国的半导体，包括很多的原先的这样一个技术产业的调整，其实是时时刻刻在发生的，在我们全球也发生的，在中国也发生的。比如说我们的 IDC 机房，我们需要很大的耗电量，我们可以把它移到像中国的西部去。那么在这样一个整合和节约整个生态能源的过程中，其实就会发挥很大的这样一个，就是我们说碳中和其实推动着产业的变革。第四个呢，我想说就是系统性的变革，也就是说，我们现在在中国而言，我们整个碳普惠，或者我们还开立了碳账户，每个人其实从年轻人到中年到老年，其实每个人都对碳中和其实已经开始有这样一个意识。那么在这个意识的过程中，我们深入的，比如说林业碳汇、农业碳汇，我们在做林业和农业碳汇的，就涉及到每个我们说老百姓的方方面面，那么且牵涉到每个人的其实碳的存有量。我们在做林业碳汇的时候，我们用碳的那个吸收技术，其实可以给我们的老百姓带来更大的一个收入。那么这是我们在每个城市或者每个乡村现在在发展的这样一个过程。那么整个生态呢，我们现在形成了，我给大家举个例子，叫农光互补。也就是说，我们用我们的太阳能发电作为板下经济，在太阳能发电板下种植一些农业。那么这形成了一个商业上的这样一个闭环，从而呢，既能够把我们现在多余的电能够用到农业上，又能够使我们农业使用我们清洁能源，也就是说我们那个100%的清洁能源。那么这样的这整个例子呢，其实在我们中国的很多的西部地区，包括西南的地区，正在时时刻刻的这样一个发生。那么这也是我们看到整个社会变革的这个慢慢的在潜移默化的影响每个人的生活。那么这是我讲的中国已经在发生的事情。那么也想提出自己的一些想法，就是跟韩国可以做一些哪一些合作。第一个呢，我查了一下，韩国其实也有国内的境内的碳交易所。碳交易所的目的是让我们的碳能够更市场化的交易，能够让我们的碳形成一个市场化的买方和卖方。那么其实是可以在多边或者双边的这个体系下进行这样一个双边贸易的这样碳的交易的这样一个体系。这是我觉得双方可以推动的一件事情，因为资本是市场化的。第二个，刚才主持人也提到了，其实我们现在在碳领域有很多这样的一个投资。那么这个投资其实是全球性的投资。大家可以看到前2天 Tesla 对吧到中国，那么在 Tesla 在所有的中国的投资厂，其实它能够享受的是中国这个整个购买的这样一个低价的绿电的这个体系。那么我想全球的资本流动其实是互动的。
的。我曾经在国际投行工作，那么在这个国际投行工作中，我们其实时时刻刻24小时都在看着资本的这样一个流动。那么用资本来推动我们现在碳中和的投资，其实是一个非常好的一个方向。那么在这方面，其实我觉得和韩国也能形成一些包括多国都能形成一些合作，用资本的方式来推动。第三个呢，就是我们供应链的发展。我们知道，其实欧盟现在在推动，就每一个出口商品都带有一个碳标签。这样一个碳标签，那么在这个供应链管理上，尤其是在韩国的半导体或者其他的出口产品的供应链管理上，其实可以推动一系列的低碳的这样一个标签技术。那么在这个低碳标签技术，它不仅有利于把我们的那个碳中和铆定到一个商品上，还有利于把我们这个整个碳进行多国的跨国的这样一个协作或者贸易或者促进。那么这就是我给韩国提出的一些我们可能会有的这样一些建议和合作。之后呢，我们可以在讨论中进一步完善。 네, 저 루페일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타이어 연구소에서 오셨는데요. 저 동아시아 재단이 타이어 연구소하고 오랫동안 서로 공동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태년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태년 소장님은 한국 EU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곁들여서 특히 그 산업과 배터리 등 그 기술 레벨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 EU의 그 탄소 중립 정책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나라 탄소 중립과 관련 정책을 보니까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제 이행 방안에 들어가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해서 아주 컴프리헨시브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고 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그 프래그먼티드 돼 있지 않느냐, 조금 그 의사결정 기구에 따라 가지고 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국이 EU나 한국이 공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 EU 그린 딜을 발표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어가지고 20년에 한국판 그린 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한국이 탄소 중립 로드맵을 또 마련을 했고 22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또 제정을 했습니다. 이 양국 간의 공통된 정책을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산업 분야나 전력 분야에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트레인, 특히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파워트레인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 유럽이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자동차 산업을 장악을 해왔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로 장악을 해왔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 패러다임이나 헤게모니가 바뀌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건물이나 기타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문제, 또 이제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사용을 증가하는 문제, 또 순환경 경제를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확대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 외에 뭐 CCUS, 카본 캡처 앤드 유시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 지원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들입니다. 그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정책의 핵심이 사실은 Fit for 55라고 뭐 3F라고 하겠습니다. 3F에 이제 사실 집약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23년이 되면은 그 미국의 IRA법에 대응해서 그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Fit for 55 3F의 그 핵심은 그 CBAM이라고 해서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그 메저죠. 탄소 국경 조정세,
그 매기는 게 사실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35년 이후에 판매 중단시키겠다는 걸 최근에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물론 이제 독일이나 뭐 이태리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EU ETS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에 들어가면 이제 CRMA라고 해서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 액트 그가 있고, 또 넷제로 인더스트리얼 액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 위기 전환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걸 일일이 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은 한국은 이제 2021년에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를 85% 내지 97%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의 IRA에 저희들도 대응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라든지 또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이런 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30년 NDC 목표에 따라 가지고 2030년까지 제로 에미션 비클을 450만 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파워트레인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기차로 갈 거냐, 뭐 수소차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 전환과 조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관련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중국이 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든 한국이든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 파워트레인 전환에 상당히 문제가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자원이 중요해지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칠레라든지 또 콩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자국산 원재료 수출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 관련 공급망이 구축이 또 확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배터리 그 전구체 공정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 생산이 국내에 이루어졌을 때 과연 미국의 IRA법에서 그 인정이 될 건지 그건 사실 의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 문제가 있는데, 전기차 보급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충전기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CO2 배출 규제도 있지만은 전기차 보급 규제도 국내에서는 있습니다. 매년 일정 비율의 전기차 보급을 늘려나가는 이런 규제 부분들도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정부나 기업 또 소비자 이런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또 이제 environmental justice라고 하는데 환경 정의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약간 언급하셨지만은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친환경 관련, 타소 중립 관련 어떤 보호 장치라든지 지원 제도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진국들이 키킹 레더 당하는 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사실 후진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유럽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선진국이냐 그 후진국 동유럽 쪽하고는 사실 환경 정책 차이도 있지만은 그 정책 보조금 관련해서 수혜가 서로 상충되는, 그래서 디스페리티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각국별로 이제 버든 쉐어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이해관계자들 간에 버든 쉐어링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것도 상당히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42.5%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한국은 발전 부분에 30.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은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소금속이나 히토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희소금속의 공급망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이든 유럽이든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제 발전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지금 현재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그 갈등 요인들 또 해결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세 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허원순 논설위원님께서 8분 동안 간략하게 질문 내지는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허원순입니다. 우선 그 코멘트 전에 저도 제 얘기 조금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 또는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산업계도 확대됩니다만 우리만큼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겉으로는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나가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데가 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한두 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3월이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의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한 위원장은 뭐 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국제적인 약속을 합니다. 한국이 배출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탈원전은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제가 탈원전 그거에 대해서 저와 제 동료가 쓴 이 사설이 뽑아보니까 이만큼 됩니다. 그게 참 모순적, 제가 볼 때는 모순적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2달 전에 이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걸 정상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했냐면 이제 이런 40% 감축 2018년 대비 그건 그대로 간다. 국제적 약속이니까. 다만 그 안에 세부에 있어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정책 부분에서 그 줄이는 걸 더 많이 줄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기업이 줄여야 될 부분이 14.5%인가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제 수치는 3.1%포인트 덜 줄여도 되도록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총괄 숫자는 맞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요. 정부나 이런 데 이론가들은 세우기 좋은 아주 물론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나 좋은 얘기하기 너무 좋은데 현실로 실행해야 되는 건 기업이고 굉장히 힘든 건 기업이란 말이죠. 좋은 건 내가 다 하고 힘든 건 니들이 해라. 뭐 이런 말하자면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협력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 입장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이번에 나온 게 새로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에너지 부분을 하느냐 바로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상화한다. 그 부분이 또 바로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가 한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후산업 박람회에서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 대한민국 정부 뭐 그동안 수립한 거를 총리 입으로 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여러분 아시죠? RE100, RE100 그건 그다음에 이제 그건 아시다시피 민간 캠페인입니다. 많은 기업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뭐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고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리 한 400개 이상 기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CF100입니다. 흔히 다른 데는 CFE라고도 하죠. 그죠? CFE. CFE와 RE100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는 탈원전 같은 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이제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에서 주요 요소 하나는 정부가 바뀐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라는 하여튼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2020년도에 그런 목표는 세워놓고 국제사회 이렇게 잘하겠다고 해버리고 기업은 끙끙 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물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RE100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가 CF100을 했는데 그게 똑같은 부서예요. 산업부, 통상산업자원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참 민망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아주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뭐 사람들 밖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 하는 게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공통으로 하나의 그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막 강제한다기보다는 막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기업이 수용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포럼을 만든 게 최근의 일입니다. 아주 최근에. 그래서 그 포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주 진행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RE100에서 CF100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그거를 하는 중대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는 원전 복귀다. 제가 어제도 원전 재가동, 원전 그 정비하는 학회, 우리 뭐 영국 공부 포럼이 있어서 오전에 하고 여기 내려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 수명 연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신규까지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사정 그런 거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코멘트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EU 같은 데서 이 탄소 중립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왔는데 최근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린 텍소노미 같은 이런 걸 보면은 교조주의적이고 완고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서 많이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수용 가능한,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해도요, 철강, 화학, 시멘트, 우리로 하면 탄소 배출이, 가스 배출이 많은 이 업종에서 2050년까지 프로그램대로 가지면 무려 400조 원을 투자해야 돼요. 400조 원. 그걸 전부 소비자한테 결국 다 가는 겁니다. 기업만 부담이 아니고, 기업의 부담은 소비자의 부담이고 모든 일반인들의 부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기술 혁신의 과제라든가 결국 우리의 비용 부담이 되는데, 아니면 에너지 절감을 하든지, 그 400조 원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현실을 봐서 EU에서 변화 기류가 하나 보이고, 중국 쪽 입장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 코멘트 드리고 싶으면, 중국도 어떤 목표, 정책의 목표와 실현 수단은 굉장히 연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현실로 나오는 기업, 그리고 그 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실제 필요량, 혹은 산업의 아직 기술의 고도화가 제 기준으로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는 점을 볼 때 이상의 목표와 현실은 상당히 괴리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나 그 당국에서 그런 목표를 잘 세워가시는 것도 좋은데, 기업이 충분히 따라가줘야 되고, 그게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가격을, 쉽게 말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지를 맞추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누구나한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막 비난만 하자면 끝이 없는 거고요. 우리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서 원전을 바꿨다는 걸 중요한 축이고, 다만 중국에서 지금 막대한 그 탄소 배출을 하는데 그 드라마틱한 어떤 그게 뭔지, 기술 혁신이 될 텐데 그 막연한 얘기고, 과연 어떤 걸로 그거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 가지 변수는, 전번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막 국제 협약을 탈퇴하기도 하고, 물론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파리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내 요인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우리는 그걸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자께서 지금 미국 쪽과 중국 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두 가지씩 하셨는데, 그 대답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체 패널리스트 간의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Yes, I'm happy to. And there's a couple of things that I take out of what I just heard. One of them is the emphasis on nuclear. And I will say that the lack of new nuclear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not a policy decision. What it is we had a couple of new reactors under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went tremendously over budget and over time. One of those reactor projects was canceled. The other is continuing and should be completely operational in a couple of months. But the utilities that had those projects going lost tremendous amounts of money. And it's not that you won't see big new reactors built in the United States for policy reasons. You won't see them built for economic reasons. After what happened to these two utilities in these two projects, no utility in the United States will ever take that risk again.
frankly. And so the hope for nuclear in the United States is entirely based 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idea that we can manufacture many of the components of those reactors rather than stick building them one by one and get a lot more economies of scale and have both safer and less expensive reactors. So that's the big hope for nuclear in the United States. The other thing that I'll comment on came out at the very end, and that's with respect to policy risk in the United States. I completely agree with that on many counts. But there's this is a little bit of inside politics in Washington, but it's helpful to know. The fact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passed through Congress and is now a law makes it much, much, much more difficult for a new administration to backtrack. What you saw the Trump administration do during its 4 years was roll back a lot of regulations, but they weren't successful in most cases in changing law. And so the fact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a law is incredibly important and makes it much more durable as a policy. I spoke at the end of my remarks about the potential for regulating carbon emissions from power plants under the Clean Air Act. That is a regulation issued under an existing law, and that is much easier for a new administration to undo. And so that is why I'm happy to see the things that passed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But if we want additional regulatory measures, it would be terrific to get those passed as laws through Congress, because that makes them a lot more politically durable, and that's really important.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 측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께 방금 말씀하신 그 뉴클리어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문제인데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한 질문입니다.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뉴클리어 에너지는 리뉴어블로 분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은 어떤 거죠? You know, I think I'll back up for a minute from that question and say that I'm less concerned about whether you consider nuclear renewable or not. We're certainly not in a shortage of fission material in the world. So whether or not it's actually renewable doesn't matter so much. The real question is it zero carbon? And so what we would need to do in order to have nuclear work for us is to make sure that we produce the nuclear fuel, the nuclear power plants with as low of carbon emissions as possible. Because I'm much more concerned about whether a source of electricity or other forms of energy is zero emissions. And whether or not we call it renewable is honestly semantics to me. The environment really cares about the emission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리우 박사님께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혁신 등 이 토론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大家如果看我们政府出台的各种政策报告里面，我们提出了一个词叫新型能源体系。新型能源体系它是和新能源体系其实是不一样的。我自己的理解啊，因为我做研究，从研究的角度去理解，就新型能源体系包括了我们所说的像我们现在看到的新能源体系，也包括了有一层更重要的含义，就是我们能源体系的稳定性和安全性。也就是说，什么叫稳定性呢？我们在很多的地方，其实中国是一个能源需求大国，我们需要很稳定的能源去支持我们的工厂制造业的这样一个输出。那么这是稳定性给我们带来非常重要的。那么这个稳定性不仅要由新能源来组成，也需要有我们的原先的煤炭啊、火电啊这样的技术来组成这样一个新型能源的体系，从而使保证它的发电量能够稳定，这个是非常重要的一个新型能源体系我自己理解的这样一个定义。第二个呢，中国的能源占总碳排放，就是我们的能源体系几乎上占总碳排放40%不到，这样一个数字，也就是中国的碳排放在
左右，那么它的能源的占碳排放40%不到。那么中国呢有自己体制上的这样一个优势，也就是说，如果我们下定决心干一件事情，其实全国从上到下都会推动非常快的去做这样一个事情，尤其是大型企业都是我们国有企业，对吧？我们的央企，我们叫 state-owned company。所以呢，在这样一个体制之下，尤其我们能源企业基本上都属于这一类体制。那么在这一个体制下，我们想要去通过能源的转型达到碳中和，尤其是在能源占碳排放量40%，也就是最大头的情况下去降低这个碳，其实是相对来说有体制优势这样一个非常大的优势的。那么在这样一个体制下，我们也确实从能源的体制上出了很多的政策。这个政策其中也包括了，比如说大家最新看到的，在北京地区，我们的绿电green energy 可以作为一个碳中和的抵消，来抵消它的碳排放。那么这些出台的这些政策，其实每天在中国都有很多这样的一个政策的出台，我不可能在这里一一列举。但是呢，这样的政策在每个省、每个区，我们都是自己出台这样一个政策。那么在另外一个，在我们的技术进步方面，其实发生了很多技术进步。因为我个人不是搞技术的，我主要是搞那个宏观和经济的，就是碳中和经济的。我们希望，我刚才强调了，就是我们所有的技术，我认为从投资的角度看，都是为我们，就是只要我们的有销售链，只要我们有整个的技术的 supply 链supply chain 是比较成熟的，那么它这个技术就能够在整个全国的范围内铺开。为什么？因为中国有最大的市场。中国有最大市场，那么也就是说，我们的技术进步其实最终，我们要走一个投资的闭环或者销售的闭环的时候，我们是要靠需求端去买单的。我们包括我们从全球的定价的角度来说，我们也要靠全球投资者去买单的。那么，这是我想说，这是促使整个技术进步的一个最大的原动力。刚才有位老师提到了，我们所有的技术都要靠上百亿的这样一个投入，上万亿的这样一个投入。那在中国也不例外。那么这些投入，我觉得就是我们可以看到了，像一些比较成熟的技术，比如像风能、太阳能这些技术，其实价格已经降得很低了。价格降得很低，包括新能源汽车，其实也是在做价格战。那么最终这些技术，我认为最终是普及的是我们的老百姓。那么在我们整个技术的发展过程中，我们怎么去选？比如说氢能、太阳能，还是风能，还是最终我们煤炭通过 CCUS 这种技术通过降碳，其实都是市场选择的道路。所以这是我个人的核心观点。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체제별로 그 장단점이 다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그 갈등이 더 심하고 그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관되게 정부의 주도하에 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26분이 남았는데요. 이제 전체 패널리스트 간의 그 토론 내지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세 분께 각각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그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 이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큰 진전이다. 그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RA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중립인데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은 에미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배터리 가공 자체를 중국처럼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한 2배는 더 높아질 거다.
이런 그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텍사스나 이런 데 아주 그 동떨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가공 시설을 지금 몇 군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IRA가 실현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그러나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려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상충하고 있지 않을까 대립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어느 정도 시기에 가능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몇 년 내에 70%의 모든 자동차 생산의 70%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건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에서 한국 김태년 소장이 그 중국이 공급망을 그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에미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면서 그 시간 내에 산업이나 시장의 디맨드에 다 이렇게 호응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큰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 리우 박사님께는 중국이 지금 석탄 사용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석탄 사용량이 굉장히 높고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수력이나 솔라 에너지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석탄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 또 히토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그 느슨한 환경 규제 이게 그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카본 뉴트럴리티에 대한 어떤 야심찬 계획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일관된 정책 수행 이런 것들이 벽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중국 내에서의 그 에미션을 많이 중국이 그 아까도 표에서 봤습니다만은 전체 에너지에서의 에미션이 가장 높은 퍼캐피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어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다른 서방의 국가들이 또 서방 국가의 기업들이 국가 소속의 기업들이 거기서 또 생산하는 에미션도 또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부분도. 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석탄에 의한 그 석탄을 재료로 한 가공 그에 의한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중국은 또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이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의 어떤 이런 목표들을 긴급한 목표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국 김태년 소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RE100이 어떻고 CF100이 어떻고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민간 기업에서 세계 주요 기업들이 애플이나 이런 뭐 유럽의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내에는 자기들이 100%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는 부품을 조달받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지금 한국이 기업들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32%예요. 일본이 15%입니다. 그런데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100%를 유지할 100%의 어떤 그 목표를 그게 지금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허원순 논설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정들이 EU 내에서도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너무 크거든요. 2%밖에 안 돼요, 한국이. 근데 100%까지 어떻게 갈 건지 이건 사실은 아무리 민간 부분에서 이니시티브를 지어도 사실은 바인딩할 수 있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바인딩할 수 있는 약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우선 사만타 그론스 박사님부터 간략하게 좀 견해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ere's a lot to unpack in that question. And so I think I will begin by talking about costs and then how that flows out of our laws and plans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definitely some cost premiums to be paid in the energy transition, but it's not what everybody thinks it is. We have seen the cost of wind and solar come down so significantly that they are among the cheapest sources of power available right now. So right now, adding them onto the grid is a cost advantage, and when they're subsidized, an even greater cost advantage. The real question becomes, how do we deal with their intermittency, that they only produce power when the source is available, when it's windy or sunny, as opposed to a power plant fueled by fossil fuel, which can run whenever it needs to. And so we'll be looking at various forms of storage, various forms of smart meters and smart grids that can help manage demand, and other technologies to try to make the most out of these forms of electricity generation that aren't necessarily available exactly when you need them, but when the resource is available. I'll also speak a little abou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There are parts of it that are seen, I know, in Asia and in Europe as being quite protectionist. And I get that. There's a real focus within the Biden administration on creating good middle-class jobs in the United States. And so that emphasis comes through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But also you focused on the emissions associated with new forms of energy, be they batteries or other forms. And so I think part of the protectionism that you see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also seeking, if we produce more of those minerals ourselves, we make more batteries ourselves, we do more of the materials processing in the United States, or our free trade partners, we have a little more control in how they're produced. And so we can think about both their carbon emissions and other things like the local pollution involved in their production, and also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ople work in their production, which is really important if you look at the sources of some materials that are really important to us today. And so part of what we're thinking about doing is diversifying the supply chain for these materials, but also trying to make sure that these materials are produced in as good a manner as possible. And finally, I'll wrap it up by talking about electric vehicle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a great increase in electric vehicles, certainly not 70% within a couple of years. That's not realistic at all right now. But one of the things is, even at today's battery prices, the vehicles themselves are more expensive, largely because of the battery. But if you look at them over their lifetime, they're actually cheaper all in because they're more efficient. And electricity is a cheaper fuel than gasoline or diesel fuel. And so those vehicles pay for themselves over time in reduced energy use. And so that's true today, at today's battery prices. So as we get better at this, as we diversify the supply chain for materials, as battery technology gets better, this energy balance is only going to improve for consumers. And so as you're seeing, they may need a little help up front. Something I like abou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that it subsidizes electric vehicles. There's an income cap on it. So it doesn't subsidize electric vehicles for wealthy people. It subsidizes electric vehicles for ordinary people. And that's what we need. And then those people can get the energy benefits back over time, who may not have been able to afford the upfront cost difference. And so there's a lot good about new energy technologies. We just have to get there. And that's going to be a challenge, particularly in developing these materials and developing supply chains.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오늘 디스커션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리브 박사님. 首先我回答一下，就是
主持人在外资在中国是怎么表现的？我可以给大家举一些例子。因为刚才提到了 IE100的成员，所有 IE100的成员其实不仅要求他们的总公司或者总部是100%使用绿色能源的可再生能源这个电力，也要求所有的供应链使用可再生能源电力。所以呢，就像我们在上海的外高桥保税区里面，外高桥保税区里面基本上都是外资制造业。那么这些企业其实已经在我们说在碳中和方面，或者在我们说在 ESG 方面已经做的非常领先了。我们所接触到的企业都是已经购买了100%的绿电，在中国。在中国购买的。那么这些企业呢，我想在整个的它的供应链上其实已经做到了比较领先了。这一个是我看到的，就是实话说，比我们可能中国的有些企业都做的领先的这个地方。那么这是外资企业在中国的这个现状。那么现在中国的很多企业呢，也慢慢开始购买可再生能源，即使政府没有要求，我们的很多民企，像宁德时代是我们最大的电池制造商，他们也开始购买这个绿色电力、可再生能源这些电力，甚至是在储能上或者在我们的风光水电那个储能上配套了可再生能源电力。那么刚才第二个问题呢，就是资源性的这个问题。中国呢占有稀土的这个资源，那么我想说，其实在那个所有稀土资源上，它相比于我们的火电的这个排放量，其实是相对来说还是比较少的。但是在中国，其实有一些我们叫零碳工厂，或者说零碳产业园区，或者叫零碳矿山。也就是说，我们在开发的过程中已经配以了一些碳普及的这个碳捕捉的技术，或者是绿色电力的这个购买，或者是碳汇的这个购买。那么在整个的零碳产业园里面，或者零碳矿山里面，大家已经达到了近似于零碳的这样一个状态。那么这就是在这些就是我们说在矿山啊开采这个部分，我们已经企业里面已经采用的这些政策。那么第三点呢，我想强调就是，其实每一个碳排放减排的过程是要根据各个地区的特色或者竞争优势或者产业优势来制定的。那为什么是这样呢？我举几个例子，就像我们中国的几个西部的这个地区，青海啊、西藏啊这些地区，其实他们更多的可能是旅游资源或者是光伏资源占主导，并不是像我们东部有工厂占主导。那么如何发挥他们这些旅游资源上面去发现林业碳汇，或者是光伏这个绿电的这个可再利用性，其实是这些地区非常重要的一个特色。那么也就是说，我们在不同地区里面，其实是根据它的产业特色来调整我们的减碳目标和如何减碳的这样一个过程的。这是中国在不同，因为中国从北到南其实覆盖了很多不一样的地区，我们可以通过不同的产业来组合起来，来构造一个产业园区。这是中国在各个地方都在发生的这样一个故事。那么第三个呢，就是刚才提到的这个价格问题，也就是说我们说价格这样一个问题。我觉得任何我们在金融领域比较价格的时候，我们任何的价格都会跟我们现在碳交易所的价格进行一个比较。就比如说我给大家举个例子，我们在全国，就是我们在上海就全国碳交易所的现在碳配额的价格是50块钱人民币。那么我们现在的 CCUS 技术基本上是在200人民币。那么这样的一个技术，它根据我们投资的一些经济学上的定律啊，摩尔定律，每2年这个价格会下降一半。那么也就是说，它最终的这个碳价格会趋于这样一个一致，就是我们现在投资比较像氢能技术、氢能制电这样一个技术，其实它的价格目前还是很高的，但是它最终会趋于价格的这样一个一致，不然的话，我们的市场就会去购买价格比较低的，然后主动放弃一些价格比较高的碳技术。当然，我们说另一方面，我想说的，不管是煤炭，不管是发展氢能，还是发展绿色光伏，都是根据我们每个地区的产业的发展的需求来制定的。所以呢，一方面是产业带动，第二方面是价格比较，所以这2方面决定了我们最后是否有价格优势，是否有市场优势。这是我的一些观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 김태년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사실은 탄소 배출이 75%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분야를 이제 그 파설 퓨얼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히토류 희소금속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히토류 희소금속이 지금은 70%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그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중국에서 그런 히토류 희소금속을 생산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결국 간접 배출과 관련한 이 전력 사용에 있어 가지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개입되는 서플라이어들의 그 탄소 풋프린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생산이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수소가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수소를 생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부분 이제 화학 공장이나 철강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가스에서 이게 계질에서 나오는 수소는 이제 CO2가 또 엄청 나온다고요. 1톤 수소를 만드는데 CO2가 10톤 이상 나옵니다. 또 만약에 이걸 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수소를 석탄에서 생산하면은 무려 20톤 이상의 그 CO2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그린 테크놀로지를 이제 개발할 거냐, 또 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더라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그런 기술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아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생에너지 100% 하지만은 상당히 롱텀 플랜으로 이제 가야 되겠고, 2030년까지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 최근에 이제 40% 할 거냐 45% 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42.5%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아직 설정은 못 해놓고 있고요. 발전 부분에서만 겨우 이제 30.6%를 2030년까지 쓰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 100%는 상당히 요원한 길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원순 의원님 혹시 1분 정도만 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 측 그 선생님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원전이 재생이냐 신재생이냐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용적인 관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중국에서는 류 선생님 이야기 중에서 저는 키워드로 뽑는다면 기술 혁신, 가격, 시장,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미래 해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고 청동기 시대 끝난 거는 청동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 어릴 때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석유가 없어진다고 고갈 그렇게 했는데 석유 채굴 기술은 갈수록 발달해지고 좋아진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가격, 기술 혁신, 수요에 따른 대로 간다면 지금은 우리가 원전과 수소 뭐 이런 정도만 대체로 하지만 또 어떤 혁신적인 그게 나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보고, 다만 탄소 중립에서 하나 꼭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일반 화석 에너지 우리는 전기 전선 하나로 들어옵니다. 구별 못합니다 현재. 그런 거는 우리가 최소한 짚고 가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저도 어제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 학생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은 모두 다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일치된 견해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서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내부에, 그리고 우리들 지금 이 패널리스트 내부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서로 말하지 않는 그 쟁점이 한 두 가지 있지 않나. 하나는 방위 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사실 에미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누구나 다 문제 제기 안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그 프로세싱을 실제로 히토리우는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석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그 환경 정책에 이용해서 전체가 지금 이 국제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국제적인 현실인데, 지금 그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하고 우리 리우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국제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탄소 중립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산업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사만타 그로스 박사님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Sure, I'll say a couple of words to both of your questions. With respect to the defense industry, it is a very difficult one. You see right now, just with the war happening in Ukraine, you see security jumping ahead of many other issues with what is happening there, and concern about the physical security of countries in certain regions. And it is difficult, physical security tends to trump all, but it is certainly an industry whose impact we need to consider, particularly right now at times of war, not just in Ukraine, but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yeah, it is one of the more difficult ones because physical security tends to come first. With respect to the developing world, yeah, it is difficult. I think we need to remember two things. One is that we in wealthy countries need to help the developing world develop their energy systems in a better way than we did. It looks terrible for us to go to them and say, I'm sorry, we ran through all the emissions. You guys don't get to admit. You go deal with your own problems. And what we need to do is help them move through the development cycle in a different way than we did. That doesn't involve, at least what happened in my country, rivers catching on fire and horrendous air quality. If they can avoid developing through those really unpleasant and terrible for people processes, that could be good for them. But it requires both assistance and money from the wealthy world.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우 박사님 한 1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这个问题比较宏观。我们呢，在中国的这个领域尚未讨论到这个国防领域和碳中和这样一个关系。但是我想说的是，其实碳中和包括碳达峰目标，其实是我们国家每一个人都现在已经意识到的这个目标。而且这个碳达峰、碳中和呢，这个意识在群众的，就是老百姓心里面，现在已经非常多了。当然。我想说，我们主要推动的这个目标，其实有几个。第一个就是未来在碳中和这个领域里面，能够从碳中和的成本端一直到经济端，就是如何它发挥它的经济价值，这其实是很重要的一个议题，现在在中国发生。那么这是第一个。第二个呢，就是在中国在推动乡村振兴和共同富裕的领域里面，如何和碳中和结合在一起，这是我们国内也是非常热议的这样一个话题。尤其是 ESG， 我这儿也想带到一下 ESG 领域啊，碳只是环境的一部分 ，S 社会。其实如何发挥社会的价值，也就是说我们现在所说的那个生态
生态圈这样一个价值，可能是我们碳中和可以赋予每个行业，包括刚才所说的行业里面所有的一个价值。就像我们今天所看到的 AI 机器人 AIGC 的这个大模型技术，赋予了所有行业这样一个赋能，那么使它的价值提高。碳中和我相信也是一个非常我们说可以赋能所有行业的这样一个领域。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오늘 네 분 발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 회의가 대단히 프로덕티브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탄소 중립 이슈는 굉장히 롱텀 과제이면서도 아주 어전트한 과제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 여름에 서울이 얼마나 더울지, 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산불과 물 부족이 생길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물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스톱해야 될지, 타이완의 TSMC 공장이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지, 굉장히 이러한 탄소 중립의 과제가 합의를 보기는 굉장히 지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들이 사실 국제적으로 오래된 논의지만 다시 이 제주 포럼에서 동아시아재단 기획으로 이렇게 논의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